아니, 저 죽음의 다섯 손가락을 평소에 보고 싶었던 영화인데 오늘 이제 소원을 열어줘서 기분이 좋고요. 좋은 영화를 보시게 해주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전 이 영화에 대해서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렇게 촬영을 한 다음에 그거를 거꾸로 이렇게 되감아서 그 영화하고 연결했던 부분들이 종종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기억이 나는 게 아까 그 학당의 아들이 먼저 그 주인공의 첫 번째 그 사고한테 찾아가서 그 일본인들 앞세워서 그 해하려고 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위 뒤로 딱 아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보면은 그렇게 촬영 못하고 아마 내려가는 장면을 찍은 다음에 거꾸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 장면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어떤 기술로서는 그거를 지금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하지 않고 필름을 다시 촬영한 걸 하나씩 잘라가지고 거꾸로 붙여서 연결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 당시 어떤 기술적인. 두 번째는 1972년도에 지금 상영된 영화를 제가 기억나는 거는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토파즈인가 하는 영화가 그 당시에 상영이 된 것 같거든요. 토파즈. 그리고 그 이외의 영화들이 지금 1972년도면은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 그 당시 어떤 영화들이 지금 상영이 되고 있었는지, 또 그 당시에 영화의 어떤 그 조류가, 감독님께서는 이런 그 홍콩 액션 영화를 제작을 하셨었는데 그 당시에 그 영화 사진의 어떤 조류가 어땠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내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이제 잊어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그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죽음의 다섯 손가락에 화살이 창이 카메라를 향해서 날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저기 선생님이 지적했듯이 역회전 촬영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은 컴퓨터그래피로 뭐 얼마든지 처리가 좀 훌륭하게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카메라에서 그 역회전을 해가지고 그런 처리를 했고, 아까 말씀하신 올라가서 앉는 거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를 역회전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다섯 손가락 봉절 당시에 어느 영화가 동시에 봉절이 됐는지 50여 년 전 얘기니까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기 빨간 옷 입으신 저기 감독님, 여기도 보면 액션 영화랑 스피드와 리드미컬한 템포, 아까도 이제 스피드 잡고 리드미컬 템포 이런 박진감을 이제 편집을 통해서 당시에 보다 좀 빠르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감독님 영화 이 영화 보면서 어저께 레어품 같은 거 보면은 그 당시에 뭐 흑약 이후에 흑약, 그러니까 감독님의 그 77년 마지막작인 그 파괴 전까지 보면 감독님의 어떤 무협 영화는 스피드하고 박진감 있고 그런데, 이런 죽음의 다섯 손가락은 조금 그나마 스피드와 박진감이 있지만 그 이후에 뭐 흑약 배경인가 하고 뭐 기계 싸움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그 당시에 모든 뭐 왕호의 용호투라든가 그러니까 이슬렁의 당산 내용을 뺀 맨손 격투 영화들은 좀 약간 좀 템포가 루즈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러면은 60년대까지는 그 홍콩의 기술 영화가 좀 답답하고 그랬는데, 감독님 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스피드하고 이렇게 됐나 본데, 또 근데 유가량이나 강가 그런 무술 감독들이 한 거, 뭐 장철 감독의 어떤 그런 영화들 보면 칼싸움 같은 거는 60년대 후반에도 약간 스피드나 박진감이 있는데, 맨손 격투는 이슬렁 영화를 제외하고 그 당시 70년대 중반까지 좀 루즈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니까 오히려 그 칼싸움 영화들은 좀 스피드가 있는데 왜
저기 맨손 영화들은 왜 그 약간 루즈한 느낌 여기서도 보면은 오늘도 우리 죽음의 다섯 손가락 거의 끝부분에 그 칼싸움이 한 약 1분 동안 뭐 싸우는 장면에서 막 스피드하고 막 그런데 그 맨손 격투 약간 루즈한 감이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참 어려운 질문을. 우선 제가 죽음의 다섯 손가락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스트라이크 기법입니다. 여러분 스트라이크 기법이라는 얘기를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스트라이크 기법을 사용하는 감독은 없었을 겁니다. 제가 그거를 이제 많이 고민을 하면서 뭔가 파괴력 있는 여기 우리 주성철 기자가 말씀했듯이 파괴력 있는 영화 그런 거를 만들려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한 끝에 야구를 보면은 공이 스트라이크로 들어오죠. 그것을 보고 주먹이 카메라를 향해서 날라 들어오면 굉장히 박진감 있고 파괴력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 렌즈를 갖다 놓고 그냥 스트라이크 기법을 쓰면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와이드 렌즈라는 거 아시죠? 와이드 렌즈를 써야만이 주먹이 카메라를 향해서 날아와도 그것이 박진감 있고 파괴력 있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김지규가 상대방을 그 박치기로 물리친다. 그러고 텐싱이 남석훈의 눈을 빼기 위해서 독수리가 먹이를 덮치듯이 하늘에서부터 카메라를 향해 덮쳐 들어온다. 이것이 스트라이크 기법입니다. 제가 그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칼싸움에 대해서는 지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지금 아까 얘기를 빠뜨렸네요. 처음에 이 작품을 만들 때 무술지도가 없었습니다. 제가 훌륭한 무술지도를 쓰면 다른 감독이 자기의 밥줄이 끊어질까봐 전부 훌륭한 무술지도는 다 잡고 놔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저는 항상 콘티에서 뭐든지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자신을 갖고 감독을 해왔기 때문에 무술 지도가 아니라 무술 조수만 있으면 내가 의도한 대로 영화를 만들 수 있다. 감독은 항상 그래야 되죠. 모든 것을 남으로 의존하다 보면은 어떠한 그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 작품을 창출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 류가량이라는 그 훌륭한 무술 그 지도의 동생인 르카인이라는 그 동생을 그때는 그 사람은 무술 지도가 아니라 그냥 조수로서 역할을 한 사람을 데려다가 제가 제 콘티대로만 연출하면 된다 이래서 그대로 설계가 된 게 죽음의 다섯 손가락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그 훌륭한 무술 지도가 전체적으로 이 싸움을 설계했다면은 오늘날 죽음의 다섯 손가락의 이 모든 격투 장면이 양상이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예, 시간 관계상 두 분 정도만 주는 것 같고 저쪽 안경 쓰시는